이 해킹이 단순 범죄가 아니라 네. 국가 전략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네. 북한의 이런 라자루스로 대표되는 해킹 그룹들이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을까봐 네. 굉장히 많이 걱정이 많은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정말. 그럼 우리는 뭐 가만히 있나? 우리는 뭐예요? 그 10만 사이버 전사 10만 양병설. 네. 굉장히 뭐 취지만 놓고 보면 좋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즉시적인 전력 보장을 그 보안 기업에다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좀 여의도에 좀 있으신가 봐?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안 기업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점입 가경입니다. 우리 국민 3천만 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털린 사건이 발생했죠. 쿠팡의 정보 누출 사건. 그렇죠. 온 국민이 난리죠. 난리죠. 그러니까 쿠팡 쓰러지는 거 아니야? 쿠팡 쓰러지면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이 아마 쿠팡을 다 쓰고 있을걸요? 그거 불편하다고 저 책임도 안 묻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듯 온 국민이 지금 다들 함께 걱정을 하듯 정보 유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정보의 유출이야. 데이터의 유출. 이런 거 말고 어느 한 조직이 네. 파고 들어가서 아주 그 국가 세력이 개입을 해서 정보를 탈취하거나 해킹을 하고 또 자산을 훔치고 이런 문제는 정말 국가의 명운이 달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남의 거를 훔쳐가는 게 도둑인데 요즘에는 이 정보랑 컴퓨터 쪽 이런 쪽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너무 많고 그야말로 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네. 극동대학교 해킹 보안학과 교수, 공학 박사 유도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잘생겼어. 아유, 같이 하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게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교수님 소리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문가시잖아요. 예. 우리 영상 하나 또 찍어서 올렸는데 네. 반응 참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예. 박수를 치고 네. 하시는데 오늘 이 문제 APT 네. 아파트예요. 네. APT가 뭡니까? 아파트예요? APT가 작년에는 그 로제 아파트라는 노래로 너무 유행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이 다루시는 APT는 다른 쪽이죠? 네, APT는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해킹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의 공격을 계속하고 그리고 공격이 성공하면 잠복해서 계속 정보를 탈취하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막히면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해킹 작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이면 APT가 뭐의 약자죠? A는 이제 어드밴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게 꼭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공격 그 전술, 예, 그 택틱의 전반적인 어떤 어드밴스 운영 방식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P는 이제 퍼시스턴트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지속성. 예.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T는 이제 threat. 예, 이제 위협. 예, 일반적으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 APT에서 T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목표를 좀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의 지속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 조직이다. 또 민간 회사든. 네. 이게 침입을 해서 네. 전산망에 침입을 해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네. 계속 뭔가를 훔쳐가고 유출해가는 이런 이제 해킹 그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APT 그룹들이 그 다양한 어떤 그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업계 통용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물론 이게 뭐 ITU나 뭐 ISO 같은 국제기관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그런 국제 표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제 업계 표준으로 이제 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룹들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 이런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런 해킹 조직이 굉장히 이제 선두 그룹인가?
기술이. 북한이 엄청나대는데,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경제 상황에서. 그렇죠. 했을까? 네. 북한이 이제 그렇게 경제적으로 경제 대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빈. 국제 무대에서의 그런 외교 전략, 외교 안보 전략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비대칭성을 갖추려고 많이 하는 모습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핵이나 그런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것의 개발에도 열을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킹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적은 경제 투자로도 고도의 ROI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ROI, Requirement of Information Intelligence. 여기서는 이제 인베스트먼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대비 고효율이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네. 가성비가 있는 투자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게 발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력으로 서로 경쟁이 안 되니까 네. 산업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한 방을 준비한다 이거죠. 그런데 집중하고 있지 않나. 네, 다들 그렇게 평가하고. 인력을 양성해 놨으니 뭐 그들이 그렇게 금방 또 머리 좋은 애들이. 그럼요. 똑같은 뭐 였겠죠. 한민족이라 머리 좋을 거예요.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총괄한다면서요. 정찰총국에서 총괄한다고 하는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이 관리를 받는 네. 그 사이버 해킹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네, 맞습니다. 라자루스라고 했던가요? 라자루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라 그랬죠. 라자루스 조직이 이제 그 정찰총국에서 그 우산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대중에 알려져 있는 뭐 킴스키도 있고 안다리엘도 있고 블루노르프 같은 이런 유명한 해킹 조직들이 있는데 라자루스가 이제 지휘 통제를 하는 그런 조직 그런 곳으로 이제 보고가 많이 되어 있고 그 이름도 이제 그 죽었다가 저기 되살아나는 그 성경의 라자로를 본따서 외부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라자루스라는 이름 자체는 그들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그 외부에서 북한 해킹 조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관들이 붙인 이름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붙인 이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네 쓰는 이름은 아니고. 스스로는 아마 안 쓸 겁니다. 그러면 라자로야, 야, 일어나 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애가 살아났어. 그렇습니다. 그 라자로구나. 그렇지.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할 때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해킹 작전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공격하고 그런 APT적인 특징을 가지고 해킹 작전을 이제 계속 시도하면서 죽지 않고 계속 덤비니까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이 무도한 놈들이 한국에도 많이 공격한 거죠. 제일 많이 공격하지 않을까요? 한국을? 네, 뭐 그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수사를 해서 밝혀내기는 쉽지 그렇죠. 않은 일이지만 네, 제일 많이 그런 의식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금융 전산망 마비 등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 최근에 유엔 전문가 패널과 각국 수사기관이 북한 라자루스가 이런 이제 공격을 통해서 그 자금을 탈취해가는 것들을 추정하고 정황 증거를 밝혀낸 게 있죠. 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유엔의 그 북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그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그 패널이 활동을 했는데 그런 말씀하신 의심 사이버 사건으로 58건을 조사했다는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가 뭐 그런 법원 판결문처럼 그런 구속력이 있는 그런 보고서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정황을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 탈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그때 뭐 코인 쪽도 그렇고 북한의 해커들이 그렇게 많이 건드린다고 그 얘기 있었던 거 보면은 이 북한의 그 해커 조직들이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제가 빈곤하니까
다른 쪽 말고 이렇게 뭐 몰래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면은 더 많이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다 보면 더 발전하겠죠, 또 북한이. 국가라는 조직이 어디까지 사악하고 얼마만큼 도덕을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네. 다른 이제 논란 예. 대상이에요. 국가는 뭐 사람 인명을 살상해서 전쟁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이제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렇죠. 또 그게 뭐 어느 국가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대국들은 큰 나라, 예를 들어 미국은 최대 네. 강국.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요. 맞습니다. 다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의 전쟁을 하지.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하고 있는 라자루스의 이 APT 네. 이 활동이 이제 우리가 분노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현상을 봐야지 실제로.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금을 탈취하고 해킹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유입되는 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무기 개발, 핵 개발 이런 데 투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탈취한 자금으로 뭐 어떤 무기를 구매를 했다 이런 1대1 증빙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제 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이 섞이는 게 이제 비가시적인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국제사회가 그 연결을 말하는 거는 어떤 그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로 북한이 이제 다양한 국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제재로 어떤 외화가 막힌 환경에서 불법 외화가 이제 조달이 어떤 반복적으로 문제적으로 다뤄져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외화가 국가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 그런 뭐 자금으로 무기를 샀다 그런 1대1 증빙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재 환경과 외화 조달 패턴을 묶어서 보는 그런 정책적인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제사회에서 수사를 해서 이게 뭐 완벽하게 꼼짝 마라 하고서 이제 밝혀냈다기보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볼 때 북한이 그런 조직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라자루스 그 예하에 네. 안달 뭐 김숙희, 김숙희, 안다리엘, 블루노르프가 지금 빅3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점조직이나 작은 조직들을 거기서 서로 다른 뭐 타겟을 향해서 네.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이제 그 그룹 해킹 조직들이 이제 어떤 조직은 정보 탈취 그리고 국가 혼란을 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 프라이머리 미션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조직은 이제 경제의 어떤 그 견인을 하기 위해서 외화 탈취에만 집중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보고서들을 보면은 그리고 정보 탈취나 국가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 국가 산업 부분이냐 정부 부분이냐 요게 나눠져 있고 외화를 탈취하는 그룹들도 탈취만 하는 그룹과 그거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제3국을 통해서 뭐 세탁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그룹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다는 보고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인지전 같은 거는 라자루스가 직접 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제 라자루스가 우산그룹으로서 지휘 통제를 한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라자루스는 직접 그 국가 전략 정보를 탈취하고 국가 전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볼 때 네. 그냥 얼른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그런 인지전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추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자금 같은 거를 네. 해킹해가지고 네. 세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세탁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다양한 제재를 받다 보니까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3국을 통해서 조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국을 통해서. 그리고 그 3국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조 달러를 이렇게 탈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탁을 하는 방식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이제 3조 달러를 탈취해서 중국한테 조력을 부탁하면, 뭐 중국이 1조 달러 정도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세탁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또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게끔. 전달이 되도록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아마 보편적인. 네, 암암리에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좀 좋은 것도 순기능도 있지만 참 안 좋은 역기능, 악기능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북한의 이런 라자루스로 대표되는 해킹 그룹들이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을까봐 예. 굉장히 많이 걱정이 많은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정말. 그럼 우리는 뭐 가만히 있나? 우리는 뭐예요? 이제 공개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좀 막고 추적하고 그리고 국제사회 요청에 따른 공조에 협조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컨디션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해킹백에 관해 연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막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외교적인 부분이 연계된 부분이 많고 이 해킹백이라고 하는 게 기술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닙니다. 국제법이라는 게 또 있고 그렇겠죠. 또 국내법이라는 게 있고 그걸 또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범죄 조직이랑 다를 게 뭔가 또 이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국제 규범 안에서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성숙한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에 그렇죠. 들어가고 하기 우리나라는 때문에 막 행동할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북한처럼. 막 행동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거를 막고 이렇게 나름대로 개발하고 이런 거는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예. 생각만 예, 예.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인 발언을 좀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북중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를 가림없이 이제 대놓고 하는 그렇죠. 국가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재가 또,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국가들이 받는 페널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이쪽 북중러는 그야말로 뭘 해든 간에 이렇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식이고 우리나라는 서울을 가더라도 인텔리하게 좀 배운 사람답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예. 이제 한 몇 년 전에 제가 똑똑히 기억한 게 우리 정부 정책으로 네. 우리도 10만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자. 또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또 대책도 수립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겠죠. 그렇겠죠. 예. 인력도 양성하고 조직도 정비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전투력을 갖추려고 하겠죠. 합니까? 그 10만 사이버 전사 10만 양병설 네. 굉장히 뭐 취지만 놓고 보면 좋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즉시적인 전력 보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정치적인 용어보다는 지금까지 훈련되어 있는 인재를 좀 더 어떻게 레벨업을 시켜줄 것이며 또 권한은 어떻게 줄 것이며 그리고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더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이 그런 숫자적인 부분보다 더 현실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에 기여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 부처를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한다면 일단 국정원, 국방부, 경찰,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정통부 네. 등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겠죠. 네. 국정원 맞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우리나라 정보를 관리하는 이제 헤드 네, 기관으로 헤드 볼 수 역할을. 있겠죠. 과기정통부가 최근에 이제 부총리급으로 이 점만 이제 제 권한만 놓고 보면 이제 오히려 과기부가 더 네. 그렇죠. 좀 격상을 했죠. 네, 그야말로. 국정원장은 이제 장관 예. 기구니까. 물론 뭐 이것도 근데 이제 단편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정리하자면 뭐 한 기관이 맡아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서 뭐 역할을 나눠서 합동으로 굴린다. 그래서 조기 경보와 사건에 대한 분석은 뭐 어디가 하고 그리고 뭐 수사와 뭐 공조는 뭐 어디서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자금 탈취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귀속은 또 어디서 물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다양한 기관들이 조인트를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잘 해나가리라 믿어요, 저는. 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그, 보안 기업에다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좀, 여의도 좀 있으신가 봐.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보안 기업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막 추천해드리고 그러기는 조금 예, 그렇죠. 제한이고요. 아는 대로 얘기해. 그래도 대충 우리 어떤 보안 기업들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또 새롭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가 없게 하는 기업, 사고가 없는 기업 그런 것보다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거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그 복원력. 예.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서 이제 복원력, 리질리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컨설팅을 잘 해주는 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그거의 그 부분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들이 결론적으로 보안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더 잘할 기업이 아닌가. 그 정도 정리해드릴 수 맞아. 있겠습니다. 뭐 써야 될지 모르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언제나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쿠팡 같은 기업도 이렇게 자꾸 막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네 사고도 다 은폐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알게 되면서 쿠팡에 대한 신뢰도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고 실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주장하던 게 우리나라도 그 EU의 GDPR 수준으로 어떤 그 기업 과태료를 추진해야 된다. 기업 과태료. 예. 이거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데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제 건전한 그 기업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기업도 그 과태료를 물을 일이 없어지는 선순환적인 구조로 가는 겁니다. 아까 지금 쿠팡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가리려고 하고 예. 어떤 그 회사의 영향력을 통해서 막 커버하려고 하고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조금 오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서방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을 보면 이런 과태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 오픈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사건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기본적인 그 오너도 그 인성이 갖춰져야지만 이게 무리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언제나. 맞습니다. 네. 오늘 많이 알았죠? 네. APT. APT, 라자루스, 김숙희, 안다리아. 그리고 또 이 많은 그 사이버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 세상이 빨리 변화하니까 이 막 따라가기가 급급하잖아요. 이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한쪽에서는 이렇게 도둑 아닌 도둑의 행보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과 함께하는 나라가 뭐라도 해야죠. 예. 근데 좀 쇼킹한 거는 이 해킹이 단순 범죄가 아니라 네. 국가 전략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사이버전이죠, 이거 거의. 국가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또 곰곰이 따져보면 국제사회에서 국가라는 주체가 저지르는 그 범죄 행위가 엄청나게 크고 또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정말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균형 있게 좀 네, 균형 있게 가면 좋겠어요. 지금 현안 우리 국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지금 역점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AI와 더불어 이런 보안 맞아요. 문제는 네. 지금 뭐 그런 정책들에 만족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국가안보실 그 3차장실에서 어떤 정보보호, 그 범정부 이런 그 정보보호 대책을 발표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현 정부가 사이버 보안 정책을 그래도 의지가 역대 정권 중에 이제 굉장히 강력하다. 그렇죠. 그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굉장히 막 과기정통부도 요번에 그 조직 개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보안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가오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조언이라면 뭐 조언이고 뭐 하여튼 의견이라면 의견인데 말씀드리면 사이버 보안 기본법이 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그게 여태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원실에서 이게 그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관철이 결국에는 되지 못했고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하여튼 그간에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점? 그 법안들이 뭐 이렇게 인권을 자세히 들여다봤느냐, 뭐 어떤 기관에 너무 힘이 실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런 재논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는데
좀 이런 정합적인 논의를 거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사이버 보안 기본법이 다시 좀 제정 시도가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좀 제정이 되어서 우리도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이버 보안에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열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 동북아시아도 지금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과 대만의 갈등도 있고 거기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일본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이버 보안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올해 있었던 해킹들 사건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제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그리고 어디가 드라이브를 하냐, 그리고 어디가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이냐, 이게 좀 일사천리적으로 쫙쫙쫙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오늘 새로운 네. 거 하나 알았어요. 네.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실 3차장실이라고. 그건 난 다자외교만 담당하나 하는 생각했는데 네. 또 거기서 매니저를 한다고 그러니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조카 한 애가 미국의 보안회사에 갔는데 아, 예. 근무하는 동안 한 3년 새에 주가가 몇 배 올랐어요. 그래요? 그렇게 촉망받더라고요. 그게.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아마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회사가 이제 발전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사이버적인 발전은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해 네.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